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나쁘게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미증시는 지속 조정 중입니다. 어제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에 갑자기 폭등했다가 폭락을 시작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뒤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현재 시장은 약 1% 그리고 1% 이상 하락 중입니다. 지속 조정이죠. 이 추세는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내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 버렸어요. 진짜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연준이 일단 어느 정도 강경책을 취하고 있는 건 이해하지만 좀 시장의 예상을 좀 벗어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오늘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거래량이 좀 올라왔어요. 거래량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변수로 인해 하락했지만 이 정도는 저점이구나라고 판단하는 반발 매수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끝나게 됐죠. 거래량도 올라가면서 이런 거는 일단 한번 지켜보고요. 방향성 전환이 일어날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과매도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과매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리 당겨온 매도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패닉셀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전 저점까지 와 있습니다. 전 저점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미국 증시의 커플링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국의 디펜던시가 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디펜던시가 크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결국에 원은 달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죠. 나머지 소식들이나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로 봤을 땐, 지수만으로 봤을 땐 전저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고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상됐던 자이언트 스텝이 발생했죠. 울트라 스텝은 없었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상된 자이언트 스텝이 발생했고, 우려했던 울트라 스텝은 없었네? 라고 하면서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렇게 급락했다가 반등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하락 중이죠. 요게 왜 발생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금리 인상 발표했어요. 자이언트 스텝 짜잔 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발언을 했어요. 물가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연착륙 확률이 낮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FOMC의 견해로는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주식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연말까지 예정된 금리가 3.5%이기 때문에 그까지 진행되겠다라고 하면 투자자나 시장은 아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진행되겠구나. 스텝 밟으면서 가겠구나 라는 건데 지금 잘 모르겠다. 지금 가야 할 길이 멀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 생각이 없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자금의 매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결국엔 외국인 기관도 체계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청사진을 제시해 버리니까 기계적인 매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외국인 기관들도 패닉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얘들도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 얘들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역대급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급속도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죠. 사실 파월을 보면 그런 것도 되게 웃긴 겁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를 자기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하고 물가가 상승할 때도 뭐 연준은 인내한다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떠고 저떠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강한 긴축이 필요하고 아수라백작처럼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음모론은 되게 많아요.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금리를 일부러 인상할 타이밍을 만든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음모론의 영역이니까 나중에 재미삼아 썰을 풀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파월이 지금 방향을 단단히 잡았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폴 볼커 씨가 썼던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연말까지 금리 인상 규모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알 수 있죠. FOMC 위원들이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에서는 중위입니다. 중위. 연말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5%로 관측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평균값이 4.5%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자이언트 스텝이랑 빅 스텝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죠. 바뀐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죠. 노동시장이나 수요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금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못 잡는다라는 의견도 많은 거예요. 일단 그걸 떠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수단은 모든 걸 동원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을 하겠다. 이거는 시장에게 경고를 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너네 지금 자꾸 막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금리는 계속 인상할 거야. 너네 자꾸 이상한 데다 베팅하지 마. 약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뭐 이런 얘기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예상 수치가 변경된 겁니다. 지금 6월, 7월, 9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했죠. 자이언트 스텝을 3번 하고 이제 11월과 12월이 남았습니다. 원래 11월에 0.25%포인트, 12월에 0.25%포인트를 올리는 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말 예상 금리가 4.5%가 되려면 다음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고요. 12월에는 빅 스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4.75%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예상이 되는 거죠. 내년에 금리 인상은 한 번 있을 거다라는 건 좀 보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예요. 왜? 내년 말에 4.75%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을 한 번 더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도 말 금리를 뭐 5.5%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겠죠. 이런 게 불확실성이 좀 남은 겁니다. 비탄력적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스티키 물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때 꺼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티키 물가를 시장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티키 물가를 이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건 사실 좀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스티키 물가를 좀 봐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 그 급변하는 제가 에너지 관련 종목에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에너지 관련 그 원유나 이런 그 가격들을 계속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타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장도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스티키 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나 통신비 같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는 스티키 물가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저도 이제 스티키 물가 지표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청사진이 나오긴 했어요. 연말까지 4.5%, 내년 말까지 4.75%. 한두 차례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간 만큼 지금 브라질은 이제 13.5라는 금리가 형성돼 있죠. 신흥국들 중심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금융 위기가 옵니다. 그럼 얘들이 또 파산 선고라고 이렇게 되겠죠. 디폴트가 발생하고 이러면 그때 한두 차례 충격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제 급진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청사진은 그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4.5, 내년까지 4.75. 그래서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슈는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올라간 금리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그 정상 궤도 이탈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맥시멈이 1,400원이었어요. 1,400원은 근데 돌파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던 일단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액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달러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환율 상단을 1,450에서 1,500원으로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환 위기가 발생했던 그때 시기만큼 올라간다라고 예상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외환 보유고를 판단해 봤을 때 그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낮아요. 그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13.2원까지 고공행진했다고 합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1410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환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무딩 오퍼레이션. 외환 당국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흐름이 나왔죠. 저도 오늘 원달러 환율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봤는데 요게 추정이 되는 움직임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했던 이 저지선이죠. 이제 제가 코로나 때도 계속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에 투입이 시작된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 약간 그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현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중장기 투자를 가져가기 위한 투입이 아니고 현재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보유하고 있던 인버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관리해 볼 예정입니다.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확대도 할 수 있겠죠. 단기적인 원달러 환율 안정에 베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달러 인버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단 달러 인버스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상자산, 제가 계속 보고 있던 거 가상자산의 비중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리스크를 해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겠죠. 아직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최대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또 연준이 마음이 변해서 연말까지 4.5라고 했는데 안 되겠네, 연말까지 5.0으로 할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도 지금 자금을 빼고 있는 거예요. 좀 단기적인 과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걔들도 지금 패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가 최선이라고 보고, 경거망동을 하는 거는 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달러는 조금 안정될 거다라는 방향에 한번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